윤석열의 캐릭터라는 거는 술과 화로 대표가 되는데 아까 그렇죠. 술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화가 드러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그 합참의 그 지휘본부에 보면은 지휘통제실에 결심지원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 계엄을 해제 의결한 다음에 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왔고 그다음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이 세 분이 모인 건데 박한수의 진술을 통해서 당일 그 비통했던 상황이 이제 재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그 박한수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장관님이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후 긴 침묵이 있었다. 정막이 감돌았다. 대통령이 화가 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네. 우리 성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지나진 않았겠죠. 보니까. 네. 근데 그 합참점실에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추가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사실 네. 이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의 진술도 부분적인 사실이 있겠지만 이렇지만은 않았을 거고 합참점실에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네. 그냥 약간 뭐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침묵은 가장 극한적인 감정. 막아뜨면 안 되거든요. 극한적인 감정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정말 우리가 뭐 그 책에서 읽는 할 말을 잃었다, 말을 잃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59분맨 아닙니까? 1시간 회의하면 59분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저기 들어와서 셋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쨌든 제일 현 상황에서 신뢰하는 셋밖에 그렇죠. 네. 둘을 앉혀놓고 말을 못했다라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최고조의 감정. 그러니까 더 보태면 그 상황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 윤석열 그 본인은 두꺼운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봤다는 건데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거고 그 박한수의 묘사가 여기서 재밌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약간 웅크리고 있었다. 무서웠나 봐요. 보니까 네. 한 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아니 뭐 지금 나온 것 중에 그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는 병력이 그걸로는 안 된다. 500으로 안 되니까 1000명 넣으라고 했잖아. 했고 뭐 이제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김용현은 작전을 짜는 장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작전은 노상원이 아마 주도를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이고라고 네. 하면 김용현은 근데 어쨌든 최소한 인력을 투입을 해갖고 효율적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누가 보고를 해줬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근데 네. 사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윤은 김용현보다도 작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야, 그게 군대도 안 갔는데 군대도 안 기본적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물량을 넣었어야 이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결심지원실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제 비상계엄이 그 생각보다 한 이틀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해제가 돼버렸고. 해제가 돼버렸고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고 국회의원들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고 잠깐만 이걸 어떻게 없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아직 그 인원들이 다 모이지 네. 않은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이 6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다급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한 느낌이었다라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계엄이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끝장이다. 그렇죠. 네. 자기 인생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건데 막말로 얘기하면 이 사령관들과 현장 지휘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말이 많네 이런 것처럼 현장 지휘관들이 내가 시키면 똑바로 임무를 말이 다 수행해야 많아, 되는데 보니까. 네. 말이 다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2차, 3차 계엄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끄집어내.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현장 지휘관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유혈사태 납니다. 안 네. 됩니다라고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먼저 그냥 철수해라고 한 거고 본인은 철수하라고 시켰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철수 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결심지원실에서 야 이거 여차하면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법령집도 찾아보고 법률적으로 혹시 어긋남이 있는 게 뭐 맞아요, 피해갈 수 네.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를 찾아본 거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도 그렇죠. 봤을 거고 아마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갖다 놓고 본 건데 퇴로가 없다. 그러니까 긴 침묵이 이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도
그 장 기자님 설명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럼 계엄 해제 의결 뒤에 바로 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봤을 것 그랬겠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본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을 보면서 아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했고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위반했네. 네,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 형법집을 보면서 이 계엄 해제 의결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2차 계엄을 또 다시 새로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본 거고, 그러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새벽 1시 16분부터 44분까지 있었다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12월 4일 01시 01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01시 04분부터 5분 40초 동안 암전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국회안은 이거 빨리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으니까 계엄군들한테 철수하라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렇겠죠. 네. 어나운스를 하고 있었고, 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바깥에서 있었던 거고, 네. 윤석열은 당시에 결심지원실로 가가지고 국회 상황이 엉망진창이니 이걸 정돈해서 한 번 더 빠르게 뭔가 조치를 해볼 수 있지 해야겠다. 않을까. 네. 예. 그랬는데 상황은 전혀 협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네. 퇴각할 생각을 하고 아니 있었던 한마디로 거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고도로 있어야 되는 일인데 사후적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웃긴 일들이 너무 투성이야.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나는 네. 웃고 있었다가 제일 웃기다. 취재하면서 있었던 그때는 웃지 못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거에 헬기가 들어오는데 그 헬기가 선에 계속 돕니다. 맞아. 서울에 못 들어오고. 네, 상공을 네. 근데 그 당시에 당직을 쓰는 수방사 대령이 이 헬기가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무전을 넣습니다. 너 여기 왜 오는 거니? 왜 들어왔냐? 예.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면 우리가 넣어줄게. 왜냐하면 넣어주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유를 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이유는 들어야 넣어줄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상고 그 아, 비행 금지 상공에. 그러니까 헬기가 투입되는데. 예, 투입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10몇 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헬기는 돌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국회 모이는 안에 거죠. 들어왔던 거였고. 네. 그러면 최소한 그 당일 당직을 쓰는 대령급에게 오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고지를 해줬으면 사전 공유를 했다면 사전 공유를 네. 했다면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당일에 아무런 공유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 비행 금지 다 책임지는 현장 책임자인데 네. 대령인데 나 근데 나한테 말도 없이 작전을 해? 뭐 이런 기분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계획도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포섭하거나 섭외하거나 계획에 동참시키는 데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일 저도 이제 국회 대로 앞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헬기가 진짜 이만큼 떴었어요. 그래서 저 군용 헬기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이제 있다가 천천히 이제 국회 운동장 쪽으로 가는 거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차들이 막 무슨 돼지고기집 옆으로 해서 막 들어오고 있었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여기 찍어주세요, 저기 찍어주세요, 빨리 방송해주세요, 시민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거의 무슨 정말 80년 광주도 이랬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 이러다가 정말 헬기에서 뭐 조준 사격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네. 저는 국회에 월담을 해서 로텐더홀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밤에 많은 현장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날씨가 갑자기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뭐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그리고 뭐 헬기 허락이 헬기를 늦어지고. 허락이 네. 늦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 요원들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중간에 뭐 자기네들 너무 배고프다고 편의점에 들러서 뭐 라면 먹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네. 그다음에 이제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도대체가 사람이 많아서 도무지 여기에서 뭐 테이저건이라도 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다시 우회해서 4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로 내려와서 일단 전원은 한번 끊어보고 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과 비밀 약속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계엄이에요. 그러니까요. 21세기 네. 계엄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이를테면 정말 굉장히 뭐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 같으면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보가 아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요. 유통이 되고 국민들의 어떤 학력이 이렇게 높은 OECD 11대 경제대국에서 선진국인 국가에서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MZ세대 군인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엄군들이 시민들 향해서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386들이 기른 MZ세대가 민주주의 훈련이 뼛속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민희 의원 딸은 20대고 김현 의원 딸은 30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20대인 최민희 의원 딸은 엄마 안 죽어. 우리 MZ세대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명령하면 안 들어. 군인들이 엄마한테 총 안 쏠 거야.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했고. 아예 낙관적으로. 네. 예. 그리고 이제 김현 의원 30대, 딸은 30대인데 엄마 민주주의자답게 국회에서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21세기에 네. 18세기 그것도 아니고 15세기 한 중세 시대 정도에 나 하던 법한 네. 일들을 벌이면서 계엄을 시도했던 건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이렇게 따라주고 순응하고 사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 쌍권이라는 말은 아시죠? 알죠. 네. 쌍권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권영세 원성동이요. 네, 근데 쌍권보다 그 위에 쌍전이 있다는 말이 돈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상전이에요? 네, 상전이 있는 건데 그건 어? 쌍전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전한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지 정광훈. 전광훈 두 전광훈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과 여의도를 이끌고 아우르며, 있는 네. 아우르며 전국을 무대로 5대 음. 거점 도시에서 이제 집회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극우 집단인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야, 보면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뭐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3.1절 네. 집회에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지난 겨울에 한 일을 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무공천해라. 무슨 자격으로 후보를 내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구에서 벌써 사유를 제공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차원에서 무공천하는 게 맞지. 어떻게 여기에 다시 또 우리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무슨 지금 그리고 하는 태도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쌍전에게 눈치 보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아리고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라고 반문하고 오히려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을 향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119 법원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는 보고,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호하고 뭐 뒤를 봐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중도의 시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 자세히 지표를 보면은 결국 응답자별 성향 분류를 하잖아요. 보수, 중도, 진보라는데 중도 응답자들이 지지난주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를 한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는데 그 지난주에는 22%로 10%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높게 나와 왜 탄핵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빠르게 꺼지고 있는 것 같지라는 얘기들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 시기에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나오는 숫자 버블에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잘못 잡기 시작한 취해버려서? 거죠. 네, 스탠스를 네. 잘못 잡기 시작한 거고 제가 40대인데 제 주변에 저 뭐 40대 서울 살고 너 특정한 직업이니까 네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 애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이슈가 되면 어디 자리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 제 연령대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이 말하자면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는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교육 수준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는 근데 정치에 관심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 안 해요. 이러지만 이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나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운동장은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라는 게 보여지고 다만 언론이 보기에 이들이 순회 집회를 하고 뭐 대구에서도 뭐 10,000명 이상 모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뭔가 이게 기층에는 이 여론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부정 선거론을 바탕으로 하는
극우 기독교와 극우 세력의 집회는 사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고 이게 특정 이슈가 올 때마다 불이 붙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는 뭔가를 건데, 네. 해왔던 그 사람들이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뭐 이를테면은 부산에서 뭐 이렇게 많이 모였대. 동대구역에서 13,000이 모였어. 뭐 5만 명이 넘었죠. 부산에서 13,000이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대. 대전에서 많이 모였대. 이걸 다 합쳐가지고 10만, 20만 이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네. 똑같은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대표적인 거예요. 게 예를 들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위안부 문제를 네, 제기하고 네. 있는 집회가 집회 신고를 못해서 이제 장소를 맞아요. 옮겼잖아요. 네. 그거를 수요 못하게 집회가. 현장에서 제일 세게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새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베이비. 누구냐면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네. 그룹이 몇 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고 결국엔 서부지법 들어갔다 구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있었던 세력들인데 지금 이제 그게 보수의 여론이다. 이렇게 가는 게 뭐 장성철 소장이나 이준석 의원 같은 네. 의원들 말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한번 망했던 선거가 황교안 체제 때 선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가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이거를 끊고 그 1호 당원인 윤석열에 대해서 해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보수 괴멸의 길로 스스로 아니, 걸어 들어가는 꼴이다. 그리고 이게 하다하다 어떤 상황이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원들 특히 극우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김상욱 의원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친한계 대표 주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소신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극우 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5.18 무역과서 참배를 했는데 뭐 친한계 의원들 단톡방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일부가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는데 아, 평소에 진짜, 상당히 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젊은 정치인인데 예. 그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문제가 그랬다는 생길 건데. 수 있으니 당신 나가야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김상욱 의원 그 어제 광주 갔다 온 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그래요. 한동훈 대표하고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닌데 한 대표의 뜻인 걸로 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하고 행보를 같이 하면서 그렇죠. 네. 오히려 당 내부에 있는 소위 이제 적폐라는 표현이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극우와 싸우면서 건강한 보수로 나아가자라고 내부에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경선을 해야 되니까 경선 과정에서 표가 빠질 수 있으니 잠시 좀 떠나 있어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글쎄 해보나마나 아닌가 싶어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다수의 네. 중도 보수가 됐든 중도 지형에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보수는 5.18 앞에 떳떳해야 되고요. 4.3에 대해서도 떳떳해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군사독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헌법 수호하지 않는 세력과는 연대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선긋기를 확실히 해줘야 그래야 소구 가능한 보수로 거듭나는 그렇죠. 것이지 네. 그게 아니라 뭐 5.18 그 묘역에 갔다고 해서 눈치 보인다 극우한테 눈치 보이니까 당신 좀 빠져 있어 이러면 건강한 보수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리고 더 보태가지고 그 김사구 의원 사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특히 이제 극우 진영에서 이제 신봉에 맞이하는 정보의 원천인 스카이데일리 거기 이제 보면 캡틴 코리아 그 네.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많이 등장을 하셔서 그렇게 불리는데 그 사람 구속된 거 이분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스카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그 신뢰하기 어려운 식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제가 모사드의 적도 두고 CIA 쪽도 일도 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했거든요. 알고 보니 육군 병장 만기제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분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 가십성으로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 자체도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공의 인물이다. 스카이 데일리가 자기네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복장 자체만 봐도 이분이 읊고 있는 이력과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국제정서에 저 국제 문제에 굉장히 문외한입니다만 모사드에 적을 두면서 CIA에서 이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적이 몇 개야 그래요. 도대체? 내가 인민무력부에 적을 두고 국정원에서 이랬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자체가 소구된다는 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니 근데 전형적인 그 선관위 경우다. 연수원에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서 오키나와 기지로 뭐 이송됐다 이런 게 핵심 기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트럼프가 우리 기사 되게 마음에 들어했대요. 이러면서 트럼프가 거의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던데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확대 재생산이 되느냐?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런 진상이 발표될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잠수함을 타고 와서 윤석열을 특별 면회해서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석방하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관이를 CIA가 성관이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야? 뭐 이렇게 가요. 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잠수함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인데 데이터 아깝다고. 근데 텔레비만 뉴티비 네. 뉴스만 주로 보는데 근데 그런 70대도 그 얘기를 알더라고요. 트럼프가 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네, 이게. 트럼프가 잠수함을 타고 온다는 건 무슨 말이니? 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아니, 이게 아니 제가- 근데 이런 네.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캡틴 아메리카 입고 다니는 사람은 예컨대 감옥에 가 있지만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의 이슈를 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형의 감면을 받거나 보석이나 네. 현감면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뿌리가 되는 게 이제 한국의 그 KC팩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라는 건데 애니첸이라고 그 하와이에 살면서 이제 뭐 돈이 많은 재력가인데 한국의 그러니까요. 네. 보수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CPEC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종의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극우여 준동하라 뭐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고 최근에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 측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트럼프가 언급하게 좀 해줘라.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좀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한 기자님이 어머님도 접할 정도로 굉장히 만연하게 퍼진다는 거고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 표현이 웃겼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면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네. 뒤에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엠바고가 풀리면은 반격이 시작된대. 트럼프 취임한 지가 언젠데. 아니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엠바고가 아직도 있어? 트황이라고 부르잖아요. 트황. 트황. 트황이라 그러고. 트황이 윤카를 뭐 네. 구해줄 거다. 정말로 말도 심각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야.